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지도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18일 8만 명이 운집한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테디움에서 푸틴은 크림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통합 기념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4년 주민투표로 크림이 러시아의 품에 돌아온 날을 경축했습니다. 비록 크림 세바스토폴은 지도상의 한 점에 불과하지만 통합으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유지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역설했습니다. 10세기부터 고대 러시아의 영토였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공과 전사들이 옛 세바스토폴인 코르순에서 침례식을 받은 역사를 예시로 들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의 러시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신, 영혼, 신념 같은 강렬한 단어로 러시아 제국의 정통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왜적들, 나치 독일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의 피로 지킨 성스러운 땅이라고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푸틴은 1920년대 볼셰비키들이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면서도 방대한 영토를 양도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해체되면서 또다시 많은 땅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영토들을 통합하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연방의 통합을 해치는 자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면서 숨을 깊이 들어마시고 러시아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때라고 8만 관중에게 말했습니다. 혈관에 흐르고 유전자에 아로 새겨진 애국심은 공통의 도전을 맞아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단결하게 만든다는 주옥 같은 명연설을 푸틴은 토해냈습니다. 푸틴의 레토릭은 트럼프와 비슷하면서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쉽고 정제된 단어를 구사하면서도 매 단어가 가진 뉘앙스는 훨씬 강합니다. 러시아 특유의 소울, 마더랜드, 블라드, 네이션, 히로 같은 민족 정세에 호소하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유구한 역사, 광활한 영토를 곧바로 연상시키는 연설 자체가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등장하는 행사는 트럼프의 마가 컨벤션 이상으로 열기가 대단합니다. 국가적 자부심과 민족의 위대함을 고양하는 컨벤션은 무대 장치도 웅장해 서구의 락 콘서트를 연상시킵니다. 러시아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옛 제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푸틴의 리더십은 글로벌리즘과 PC, 캔슬 컬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최근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파괴나 전복 기도가 아니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이 지켜지고 있는 국가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공산주의를 겪었던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 미중 회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대내용 쇼인 측면도 있습니다. 원래 양측이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정한 시간은 4명이 각각 2분씩 8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발언 시간을 보면 블링컨이 2분 27초, 설리번이 2분 17초였습니다. 미국 측은 대체로 시간을 엄수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양재천은 16분 14초 동안 미국을 윽박질렀습니다. 왕이는 양재치보다는 좀 짧게 하겠다면서 4분 9초나 발언했습니다. 중공은 미국에 대해 아주 당당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장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동안 바이든이 중공 편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위구르, 홍콩, 타이완 이슈를 거론은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도 일정 부분 이번 회담을 대내 선전용으로 이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와중에 헨리 키신저는 중공 관영 CCTV에 출연해 미중 두 대국의 전 지구적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하나마나 한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표현뿐이었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대화를 지켜본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외교가 아주 당혹스러우며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너무 나약했고 적에게 고분고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도 그렇고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함으로써 중공에 큰 선물을 안겨줬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하는 태도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 허점을 그대로 노출한 상황에서 연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공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미국을 위협했다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강한 의지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1936년 나치 독일이 개최한 올림픽처럼 그들의 위상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또 내셔널 리뷰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공 당국이 선수와 기자들을 구금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나 기자들이 중공의 위구르 인종 청소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경우 중공의 새로운 국가안전법 저촉으로 구금돼 귀국도 불가능하게 될 시나리오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들 가운데 위구르 현실에 대해 누군가는 언급을 하게 될 공산이 큰데 그럴 경우 인질로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허프 휴이트 라디오에서도 미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중공이 홍콩의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안전법을 바른말을 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기자들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양재천은 미국이 마련한 메뉴는 먹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미국식 국제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가 말한 중국어란 뿌츠 쪼이타오는 인민일보가 제목으로도 뽑았는데 그새 티셔츠도 등장했습니다. 맹목적인 애국을 부르짖는 샤오펑홍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붉은색 바탕에 흰 글씨도 있고 금박 글씨를 글자로 새긴 티셔츠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치자면 트럼프 마가 로고와 같은 식의 애국심 고취 아이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이 히토류를 외교 협박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캐나다와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6일 도쿄에서 2+2 미일 안전보장 협의회를 갖고 반도체와 히토류 공급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관건이 되는 알루미늄은 중요 원료인데 일본은 민간의 상사 차원에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상사가 스위스의 자원회사 글렌코어사가 소유하고 있는 호주의 미개발 광산의 지분 30%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은 중공이 경쟁자인 동시에 협력 파트너라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중공은 미국이 면을 세울 여지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만만하게 보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다변주의라는 차원에서 오바마 시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중공의 대우는 오바마 때보다 훨씬 못합니다. 2016년 9월 중공 항저우에서 열린 G20 서밋 당시의 일입니다. 에어포스 1이 착륙했을 때 중공 측은 영어를 못하는 요원을 보내는 바람에 의사소통이 안 돼 오바마는 레드카펫이 깔린 트랩이 아닌 다른 문으로 내렸습니다. 또 중공의 안전요원들이 백악관 기자들을 펜스 밖으로 몰아내 오바마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수전 라이스 국가안전보좌관의 접근도 제지했습니다. 백악관 직원들이 항의했지만 중공의 안전요원들은 여기는 우리나라며 우리 공항이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면박을 줬습니다. 중공은 과거 오바마도 무시하고 돌아갔는데 앞으로 바이든은 알래스카 회담으로 볼 때 이보다 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의 외교 실책으로 국제관계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20일 중공 광성 구일린에 도착해 알래스카에서 귀국한 왕이와 만났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에 앞서 러중 간의 우호는 최고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중공과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였는데 바이든이 느닷없이 푸틴을 자극하자 중공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국익만 있을 뿐입니다. 바이든의 자충수로 빈사 상태였던 중공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